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소를 줍다. 전성태. 우리 집에 소를 들인 건 3차례였다. 아버지는 조금 흠이 있기는 했지만 훌륭한 농사꾼이었다. 다 아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원래 농사꾼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광주와 서울을 오르내리는 비둘기호 열차에서 땅콩 오징어를 파는 일이 그이의 직업이었다. 그것도 먼 친척 중에 철도 강생회에 몸담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이가 강생회가 홍익회로 바뀔 예정이라며 그 틈을 잘 타보자고 해서 거금을 밀어넣고 새해나 기다려서 겨우 얻은 일자리였다.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를 팔았지만 사는 일은 심심풀이가 아니어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다시 낙향길에 접어들었다. 당시 기찻가는 깡패 소굴인지라 불량배들이 땅콩 오징어를 제 물건 가져가듯 쓸어갔다고 한다. 어이, 아저씨. 입이 궁금한디, 수림에 끌린 거, 2마리만 내놔봐. 우리 고객인 거 잘 알지? 에? 장부에 달아둬. 심심풀이라며. 이 불량배님들은 아버지가 양발목에 꼬깃꼬깃 모아둔 물품 대금까지 강탈해 갔다. 그 바람에 퇴근길은 노상 외상상부만 불려오는 길이었으니 그이의 객지 생활 3년은 말도 아니었다. 식구 망실 없이, 잃어버려 없어짐 없이 하나 더 보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다시 귀향길에 오를 때 불린 재산은 둘째인 나를 더 얹은 게 유일했다. 달고 다른 세간을 밀린 방세 대신 주인집에 일괄 도매로 넘기며 그나마 주인집이 고물상이라 돌아서는 걸음에 면목이 섰다고 한다. 3살배기로 둘러엎고 올라온 큰아들은 주인집 옆판 위에 실어 한 3년 양동시장께로 돌려대서 그나마 촌떼국물을 씻겨놓으라 허허 웃으셨다고 한다. 역시 농사꾼으로서 아버지에게는 몇 가지 흠이 있었다. 우선 농토가 없다는 게 그중 큰 흠이었다. 어려서부터 손에 익힌 농사일이고 눈썰미가 있는 편이었지만 치명적으로 농부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땅이 없었던 것이다. 금정꾼 중에 금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노름꾼 아닌 인사 없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꼭 그대로 살아 손바닥만한 산밭만 남겨놓았다. 두마지기 그 산밭이 아버지가 다시 찾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농토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낙향 이태 만에 뮤지기 몫으로 밭 2마지기를 맡을 수 있었고 소작으로도 논 3마지기를 얻어 짓게 되었다. 또 하나 아버지가 지닌 소소한 흠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빌리자면 농사를 너무 예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밭고랑을 타더라도 줄을 띄워 한치의 비뚤어짐을 허용하지 않았다. 모짜리를 만들 때는 미장이처럼 흙손을 들고 무논, 물이 괴어있는 논에 꿇어앉아 반듯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다툼이 늘 끊이지 않았다. 시방 집지요. 놈들은 대충들 해놔도 뭐가 잘만 자랍디다. 요래 하다가는 놈들 나락 빌 때 우린 모내게 생겼구만 또. 그때마다 아버지는 요시 고함을 쳤다. 잔말 말고 줄이나 팽팽히 당겨. 참네. 이녀군 뭔 농새를 떡 구경하려고 짓는 사람 맹기요. 어머니가 좀 죽어서 말을 흘리면 말 잘했다. 농새를 뿌려놓으면 지심 뽑고 솎아주는 일이 반이고
인자 오가며 들여다보는 재미가 반인디. 인자 뒤에는 눈에나 고치제도 손 못 쓰네.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늘 제 남편 꼭 뒤에 뒤통수 한가운데에 헛주먹을 지르게 하였다. 우리 집 논밭은 마치 농촌 지도소 시범 경작지처럼 보기에 미끈했다. 자신의 말대로 아버지는 논밭 두개 앉아 자라나는 곡식 구경하기를 즐겨하였다. 아버지의 이 능률 없이 답답한 일버릇은 가축치는 일에서는 의외로 진가를 발휘했다. 돼지 한 마리를 길렀는데 10마리가 넘는 새끼를 8배나 받아냈다. 새끼 받는 날이면 아버지는 돼지우리에 남포등을 걸고 삼파 노릇으로 밤을 새웠다. 그때나 이제나 돼지 젖꼭지는 꼭 악기 실로폰을 연상시킨다. 앞쪽에 붙은 것일수록 작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젖은 작은 쪽이 많이 나와서 앞쪽을 차지한 새끼돼지가 더 탐졌다. 한 배에서 나온 새끼들이라도 젖살이 오르면 서열이 생겨 힘없는 놈은 늘 말라붙은 젖꼭지 차지이게 마련인데 아버지는 이 애로사항을 그 꼼꼼한 버릇대로 해결하였다. 매번 수유 때마다 새끼들을 돌려주어 젖이 고루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상사꾼에게 넘길 때 우리 집 돼지 새끼는 몸집이 더 가고 축나는 놈 하나 없이 같은 값을 받았다. 한 번은 돼지가 새끼를 14마리나 낳아서 좋다 말 일이 생겼다. 내 셈으로도 어미 젖꼭지는 2개나 모자랐다. 더구나 맨 뒤쪽 젖꼭지 둘은 크기만 하였지 수놈 것마냥 빈 것이어서 젖꼭지는 도함 4개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둥구미를 우리 앞에 놓고 4마리씩 교대로 빼돌려 새끼들이 돌아가며 어미젖을 고루 먹게 하였다. 한술 더 떠서 어미가 불안하면 젖이 보타진다고, 젖이 마른다고 새끼를 옮길 때마다 아버지는 어미 돼지 머리 위에 토란 잎을 씌워 눈을 가려주었다. 14마리나 되는 새끼를 다 살려내 기르자 동네에는 희한한 소문이 나돌았다. 젖꼭지가 모자란 새끼 2마리는 어머니 도롱굴떼기 손수 젖을 물려 길렀다는 웃긴 소문이었다. 그래도 우리 집이 가축이 잘 되는 집이라는 소문은 맞는 말이었다. 한마을 오쟁이네가 우리 집에 소를 맡겼으니 말이다. 가축이 안 되기로 그만한 집도 없었다. 개가 걸핏하면 쥐약을 먹고 들어와 청마루 밑에 베고 누웠고 메어놓고 길러도 병나서 죽어나가기 일쑤였다. 하다못해 정부에서 쥐잡기 운동을 벌이면서 2호당 1마리씩 분양한 새끼 고양이도 쥐 1마리도 못 잡아보고 보름 만에 시름시름 죽어나갔다. 물론 그거야 오쟁이가 제 동생하고 하도 껴안고 돈 나머지 손길을 너무 타서 죽은 것이지만 어쨌든 가축 안 되는 집이란 흉조는 씻을 수 없었다. 마침내 첫 배를 보게 된 암소가 송아지를 사산하고 말자 오쟁이네 아버지는 부랴부랴 소를 우리 집에 맡기게 되었다. 쟁기질에 마음껏 부려도 된다는 조건을 아버지가 마다할 리 없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최초로 들여놓은 소는 그 오쟁이네 암소였다. 나는 신날 일이 하나도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오쟁이와 돌아가며 꼴을 배다주는 일도 귀찮았고 오쟁이 녀석이 주인 행세하는 꼬락서니도 영 마뜩 차났다. 아버지, 우리도 소 1마리 사불어. 내가 골이나 말하면 아버지는 오냐 그러자 하면 좀 좋을까만. 윤병알, 소가 도깽이냐?
사고잡다고 달랑사게. 당장 저 도지소라도 없으면 니하고 니 성 해껴도 끝이여. 그란다고 니놈의 목에다가 몽해를 걸 거냐? 하며 씨도 안 먹힌다는 반응이었다. 그럼 차차 시앙치 송아지 낳으면 우리 주라고 해. 우리가 키워주는디 그것 하나 못해?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어디? 응? 입구녕이 너무 허황되게 너의 밥그릇을 넘보는 그것을 뭐라고 어디? 불량배. 제발 우리는 그렇게 개적잖게 살지 말자. 개새끼 한 마리 그저 얻어다가 길렀다는 말 들어봤어도 샹치 한 마리 그저 얻었다는 말은 못 들어봤은게. 그거이 어디 공짜여? 우리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다 하는디? 그만 3살 까대고 얼른 풀이나 비와. 저번 맨키로 쑥만 해다가 퍼먹이지 말고. 소 똥구녕 먹이는 날은 니놈 입구녕도 밥구경 끝이여. 아버지는 꼴망태를 걸어주고 나를 막 내몰았다. 오쟁이네 암소는 우리 집에서 송아지를 2배나 착실히 쳤다. 물론 어미소도 송아지도 탈 없이 잘 자랐다. 소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오쟁이네는 이태 만에 소를 몰고 갔다. 3번째 송아지는 아버지가 받아주었지만 어쨌든 오쟁이네는 가축이 안 되는 징크스에서 말끔히 벗어났다. 우리 집에 2번째 소가 들어온 것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긴 장마가 조금 누그러지자 나는 아이들과 함께 옥강둑으로 나가 불어난 강물에서 떠내려오는 물건을 건져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이였을 때로부터 내려오는 일이었다. 병, 깡통, 양은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가재도구, 버드나무에 걸린 비닐 조각 따위를 대작대기로 끌어내느라 우리는 며칠째 강둑에서 낚시꾼 마냥 붙어 지냈다. 모두 엿하고 바꿔먹기 위해서였다. 간혹 수박이나 참외를 건져내는 운도 따랐다. 그 몇 해 전에 마을 청년들이 염소를 주운 것을 빼면 그만한 횡재도 없었다. 그런데 그해 나는 염소 따위는 될 것도 아닌 큰 횡재를 하게 되었다. 소를, 그것도 숨이 붙어있는 소를 줍게 된 것이다. 소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정신이 좀 모자란 필구가 아랫도리를 빌빌 꼬면서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나는 또 무슨 지랄인가 싶어 무심코 그를 쳐다보았다. 필구는 그 모양대로 수양버들이 엉킨 강어귀 위에 손가락질을 해댔다. 정확히 말하면 강바위 너머였는데 거기에서 음매 마치 영각하는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만 아니었다면 그 시뻘건 물에서 소를 분간해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바위에 부딪혀 튀는 흙탕물 속에서 소 한 마리가 얼핏 보였다. 동네 소 한 마리가 강으로 잘못 든 게 분명하였다. 아이들이 멍청이 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물로 뛰어들었다. 어린 마음에도 소 주인에게 보상을 좀 받겠다는 계산 속이 빠르게 굴렀다. 죽을 똥 살똥 바위에다 바위 모서리를 잡고 돌아들자 소는 엉덩이를 주저앉힌 꼴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나는 소 머릿개로 돌아가 굴레를 틀어쥐었다. 소는 머리를 되게 내저었다. 굽비를 찾아쥐고 당겨도 소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나는 곱비줄을 바투 쥐고 물속으로 들어
소의 발개를 더듬어 나갔다. 머자나 뒷발 하나가 바위 틈에 단단히 박힌 것을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강가에 대고 소리쳤다. 소말뚝 하나 던져주라. 그러나 그 장마철에 소를 들판에 내놓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소말뚝이 있을 리 없었다. 별 수 없이 나는 아이들이 던져준 몽둥이를 바위 틈에 밀어 넣었다. 몽둥이가 소발 아래에 야무지게 자리를 틀자 나는 지렛대로 관을 뜨듯 몽둥이를 내리눌렀다.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도와줄 요량으로 옷을 벗는 모습이 보였다. 야, 들어오지 마. 나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한 놈이라도 오기만 해봐. 물송장을 맹글어 볼 거요. 절대로. 나의 엄포에 아이들은 주춤주춤 그 자리에 섰다. 더욱 다급해진 나는 아이의 몽둥이 끝에 몸을 싣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을 구르는 한편으로 소한테도 힘 좀 쓰라고 엉덩이를 철썩 때려대길 몇 번이나 했을까. 어느 순간 딛고선 몽둥이가 힘없이 주저앉으며 소가 거꾸러지듯 물속으로 머리를 잡아갔다. 나 역시 균형을 잃고 물속에 잠방 빠지고 말았는데 허우적거리며 고개를 드니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그 겨를에도 나는 손에 그려진 곱비만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 강가로 끌어내놓고 보니 소는 암컷인데다가 이미 콧줄에도 해넣은 중소가 좀 넘는 놈이었다. 바위 틈에 끼인 뒷발은 한 뼘쯤 가죽이 벗겨져 벌겋게 살이 드러나 있었는데 피가 약간 배어나올 뿐 뼈가 상한 것 같지는 않았다. 곱비를 끌고 걸음을 걸리자 놈은 뒤뚱거리며 문제없이 걸었다. 눈의 집 소맹이냐? 나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리 동네 소는 아닌 것맹인디? 오쟁이가 대답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의 얼굴도 둘러보았다. 다들 동네 소가 아니라고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봐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10댓 마리도 안 되는 동네 소라면 우리는 그 원앙 소리만 가지고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만 나는 낙심이 되어 곱비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인자 어쩔래? 하고 오쟁이가 물었을 때 나는 너무 허망하여 쭈그려 앉아 있었다. 보아하니 오쟁이라는 놈은 쌤통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곱비를 다시 낚아채듯 집어들고 소 산등을 갈겼다. 나는 동네를 향해 방죽길로 소를 몰았다. 아이들이 서너 발짝 떨어져서 주춤주춤 뒤를 따랐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는 견디기 힘든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누구도 봤지만 나가 분명히 주순소여. 해놓고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자니 이것 봐라. 녀석들은 가타부타 아무 대꾸가 없는 것이다. 필구, 봤어, 안 봤어? 나는 물정 모르는 필구만 다그쳤다. 필구는 예의 그 바보 같은 표정으로 연신 벙식거리며 봤죠, 봤죠. 했다. 그러더니 두 손을 하늘로 번쩍 치켜들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동맹이가 소를 주었다. 동맹이가 주었다. 되게 시끄러워졌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나는 돌아서서 소 잔등을 갈겼다. 원앙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경쾌했다.
내일이라도 당장에 주인이 찾으러 올걸. 뒤를 따르던 오쟁이가 들릴락 말락 중얼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어느덧 우리는 감은 도리새에 이르러 있었다. 저녁 지는 연기와 마당마다 놓은 모기불 연기에 덮여 잠잠해진 마을이 보였다. 나는 허리에 팔을 척 걸치고 오쟁이를 향해 돌아섰다. 네 참이랑 수박 찾으러 온 사람 봤어? 아니, 세숫대야랑 양푼이랑 찾으러 오는 사람 있디? 아니. 점점 목소리가 꺼져가는 오쟁이를 나는 몰아붙였다. 그럼 앞전에 염생이 주인이라고 누가 나서디? 오쟁이 녀석은 결국 입을 닫고 희미하게 도리질만 했다. 그럼 인자 주순 사람이 임자요. 알았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쟁이 옆에선 진칠이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손디. 다음은 상구였다. 저 윗동네에서 주인이 쇠가 빠지게 찾고 있을 거요. 함은 갈문리 소인증도 모르고 그나마 문대미 소인증도 모르고. 명철이었다. 그만 안 되겠다 싶어 나는 곱비를 나무둥치에 걸어매었다. 그리고 아이들 어깨를 툭툭 쳐서 다들 강을 향해 서게 했다. 강은 산과 들을 가르며 굽이굽이 뻗어가다가 우중충한 대기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맑은 날 보아서 알지만 그 흐릿한 대기 너머에는 더 높은 산들이 첩첩이 어깨를 겹고 까마득할 거였다. 갈문리, 문대미 우에 또 모은 동네 있어? 나는 명철이에게 따져 물었다. 고하고 문꾸지제. 이번에 나는 상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고가구 문구지 담은 우디여? 비석금. 그 담은 축도. 우리들의 시야에는 더 이상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강, 들, 산도 그 우중충한 대기 속으로 가뭇 없이 스며들고 없었다. 똑똑한 오쟁이 너. 그 다음 동네는 우들이야? 주시릴란가? 가봤어?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추실장에서 소를 사왔디야. 글무, 그 다음 동네는 우디여? 몰라. 오쟁이는 머리를 저었다. 상구도 진칠이도 명철이도 시무룩해져서 머리를 저었다. 가부도 안 한 것들이. 저 강 우로 동네가 얼마나 세불었는지들 알아? 저소 터럭만치는 될 거구만. 나는 돌아서서 다시 소곱비를 풀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필구가 앞서 달려가며 골목에다 대고 소리쳤다. 동맹이가 주었다. 동맹이가 주었다. 필구한테 어지간히 길들여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괜히 소문이 퍼지면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계속 필구가 그 짓거리를 하며 앞에서 얼쩡거리자 나는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야, 필구야. 너그 어매가 밥 먹으라고 부른다. 얼른 가서 밥 먹어. 필구는 이제 밥 먹자는 소리를 내지르며 제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소를 몰았다. 진창이 가로막아도 나는 첨벙거리며 지나갔다. 골목이 깊어지자 아이들도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갔다. 집 앞에 이르러 나는 잠시 멈춰섰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의 얼굴을 떠올리자 비로소 소를 주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나는 소 콧뚜레를 잡고 살인문 앞에 서서
엄마 하고 불렀다.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기 전에 목소리부터 마중을 나왔다. 밥때 되면 기어들어와야지. 어디를 싸돌아댕기다가. 밥숟가락을 든 어머니는 말하다 말고 눈의 소를 몰아댕긴디야? 벨일이씨. 네가 넘소 풀을 다 먹이고 했다. 시방, 이 소가 나가 주워갖고 오는 소여. 나는 소리 높여 말했다. 절로 입이 벙그러지며 눈물이 막 나오려고 했다. 문 너머로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저놈의 새끼가 무엇이라고 했상가? 소를 주워왔다고 하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을 주고받았다. 무엇이요? 소를? 아버지는 툇마루로 나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가 소를 주웠단께? 나는 소를 마당으로 끌어 넣었다. 네 인장. 어떤 올개미 같은 작자가 소를 대고 내돌렸디야?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로 시큰둥하자 나는 안달이 나서 주절거렸다. 옥강에서 주웠단께요. 다 죽어가는 걸 나가 생똥을 쌈시렁 건져내버렸어요. 인자 요것은 우리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말투마저 바뀌어 괜히 간지러워졌다. 아버지는 내 젖은 몰골을 훑어보고 이내 고무신을 꿰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소를 요리조리 둘러보더니 내 손에서 고삐를 빼앗아 들고 감나무 밑으로 갔다. 감나무에 소를 메어놓고 다시 다가온 아버지는 내 몸을 살인문으로 돌려 세웠다. 어딘지 가보자. 참, 아버지는 옥강에서 주웠단께. 금께 말이오. 싸게 앞장서. 나는 아버지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가문 도리새를 넘고 옥강 뚝으로 갔다. 이미 강에는 어둠이 실펀하게 내리고 있었다. 먼 마을에서 불빛이 가물가물 돋아나 있었다. 소를 건져낸 강둑에 이르러 나는 아버지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내가 얼마나 위태롭게 소를 건져냈는지 조금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내 뒤통수를 냅다 내질렀다. 이놈 새끼, 내가 그렇게 함부로 물에 기들라고 가르치듯? 에? 목심을 왜 그렇게 조심성 없이 허치고 다니냔 말이오. 이 애비애미 튀겨먹을 놈아. 아버지는 몇 번을 더 그렇게 쥐어박았다. 어여 집으로 가. 보통 손때가 매운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칭얼칭얼 우는 나를 닦아 세우고 다시 마을로 향했다. 내가 운 것은 아버지의 손찌검 때문이라기보다 내 심정을 몰라준다는 서러움 때문이었다. 나는 호박 덩어리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소를 주운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깜깜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그 미적지근한 태도는 이튿날 아침 나를 더욱 망연자실하게 했다. 잠든 밤 동안 아버지가 소 다리에 상처를 석유를 뿌리고 청까지 싸매준 것은 좋았는데 우리 형제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설 때는 뜬금없이 소를 몰고 나란히 나서는 거였다. 소를 거기다 도로 몰아다 놓을 거요. 그럼 주인이 찾아가겠지. 아버지는 그 말만 내놓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시무룩해져서 동구박 갈림길에서 아버지와 헤어졌다. 하루 내내 소 생각만 하다가 학교를 파하자마자 나는 곧장 강둑으로 달려갔다.
소는 방죽에 배를 깔고 앉아 있었다. 소가 눈에 들어오자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소 말뚝에서 고삐를 풀어 소에게 풀을 뜯겼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도 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슬 내리는 강둑에 소만 남겨놓고 돌아갈 순 없었다. 집에 돌아갈 일도 걱정이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소와 함께 방죽에 앉아 있는데 형이 찾으러 왔다. 임마, 너 아버지한테 죽었다. 아버지가 너 여구 가 있는 중 안단 말이오. 안 가. 나는 소고삐를 그려주었다. 형은 풀밭에서 내 가방을 들어 어깨에 둘러맸다. 바보 새끼, 네가 그런다고 우리 것 될 줄 아냐? 아버지가 지서에 신고를 해놨은께 주인이 금방 찾으러 올 거라고. 뭐야? 신고를 했어? 바보 천치여. 아버지는 바보 천치란께. 아워요, 일어나. 저녁밥 차려놨단 말이오. 니도 없는데 밥숟갈 들었다가 아버지한테 도둑놈의 새끼라는 말 들었단 말이오. 아이, 나도 니 땜시 성가셔 죽겠다. 숙제도 많구만. 행님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찌게 되냐? 니 공부 잘한 게 알지? 그러면야 죽은 사람 찾으겠지. 참말로? 근데 누가 소 잃고 가만히 있겠냐? 펄세 마이크로 사방에 다 알렸을 건디. 나는 풀이 죽어 일어났다. 형 어깨에서 가방을 벗겨들고 나는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었다. 한참 만에 나는 형한테 다짐을 받듯 재차 물었다. 암튼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건 우리 소란 말이지? 형은 쯧하고 혀를 차곤 그러나 더 말이 없었다. 집에 들자마자 아버지는 지게짝대기를 집어들고 나를 닦아 세웠다. 너 이놈 새끼, 응? 학교 밤은 집으로 핑 들어올 생각은 않고 어디서 자빠졌다가 인제 기어들어오는 기요? 아버지는 지게짝대기로 등에 짊어진 가방을 쿡 쑤시더니 네 숙제는 해놓고 요라고 당기는 거요? 대체 니는 어디서 까나온 자식이길래 그렇게 속만 세기냐, 응? 하며 나를 지게짝대기 끝으로 콕 찔러 죽일 기세였다. 나는 마당 모깃불 옆에 주저앉아 입만 실룩거렸다. 왕결을 한 삼택이 부어놓은 모깃불에서는 불꽃이 발근발근 일어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생솔가지를 올릴 셈이었다가 내가 나타나자 잊어먹은 듯 불자리 옆에 생솔가지가 수북했다. 눈물은 삐질삐질 나오는데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게 더 얄미웠는지 느닷없이 아버지가 어깨에서 가방을 낚아챘다. 니놈은 전상 가르쳐봤자 소용없고 하곤 가방을 모깃불에 집어던져 버리는 거였다. 나는 그만 땅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마당을 쓸며 울기 시작했다. 형이 후다닥 달려가 모닥불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하자 아버지가 버럭 호통을 쳤다. 냅둬! 형은 주춤주춤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려들어 불에서 가방을 꺼냈다. 벌써 불이 붙어서 불덩어리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아이고 매. 어머니는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떠다가 가방에 끼얹었다. 나는 밥도 안 먹고 가방을 챙겨 들고 방에 들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방 안에선 잿내가 진동했다. 이미 책이며 공책은 비닐이 눌어붙고 타서 못쓰게 돼버렸다. 밤중에 아버지가 툇마루를 내려서는 기척이 들렸다. 그때를 맞춰 불어 나는 마당으로 나가
모깃불에 가방을 집어던져버렸다. 아버지는 뒷간 앞마당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이튿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가방도 책도 없이 무슨 수로 간단 말인가. 지난 학년 책을 반납하던 날 정래가 선생님한테 당하던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다. 정래는 도덕책을 반납 못했는데 제 할아버지가 찢어서 잎담배를 말아 피워버렸다고 한다. 선생님은 정래의 손등을 쇠자로 10대나 때리고 하루 내내 손을 들고 서 있게 했다. 선생님을 생각만 해도 나는 겁이 나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버렸다. 밥상머리에서 아무 말도 없던 아버지로 보아 분명 당신도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얄밉고 한편으론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배를 골았던 나는 아버지가 보란 듯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웠다. 동맹아. 그런데 아버지가 방문 너머로 날 불렀다. 공부 안 가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려. 네 놈은 천상 공부할 싹수는 못 되는 것 같은 게 농새나 배워야지. 네 성 하나 공부시키재도 이 애비는 쌔바닥이 빠진다. 그래놓고 아버지는 벌컥 문을 열었다. 못이여. 콩 뽑으러 가야지. 콩밭에 앉아 콩을 뽑자니 삐질삐질 눈물이 났다. 구름은 재를 넘어 흘러갔다. 풀무치랑 메뚜기 같은 날벌레들이 징글징글한 햇볕 속을 날아다녔다. 불개미가 옷 속으로 기어들어 불알을 물고 늘어졌다. 나는 불알을 긁으며 기어이 흙 위에 퍼져버리고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점심을 먹인 후 나를 앞세우고 학교로 갔다.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 아버지는 말했다. 지난밤에 석유 등잔이 자빠져 솔랑은 방을 옴싹 태워 불었어요. 그 바람에 야책이 그만 못쓰게 돼불었는데 그 넓은 해량으로다가 선처 부탁합니다.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선생님은 나를 직접 데리고 창고로 가서 일일이 책을 찾아 챙겨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가방도 하나 새로 사주고 공책이며 연필에 아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지남철이 달린 자석이 달린 필통까지 사주는 거였다. 소는 집으로 데려다 놓을 거요. 주인이 찾아올 때까장만 집에서 키우는 거니까 정 붙이지 말아라. 나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되는 일인가. 아침 저녁으로 나는 꼴을 베어 나르고 오후에는 소를 몰아 풀을 뜯겼다. 아버지는 그런 내 행동을 못마땅해 했다. 그걸 두고 소 궁둥이에 꼴 던지는 격이라고 하는겨. 이런 이은병할 소가 널 주인으로 매실성 싶으냐? 하지만 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는 점차 기력을 회복해 제법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매운 눈은 퍽 부드러워지고 가끔 당신이 직접 고구마 줄기를 뜯어다가 지게로 부려놓는 일도 생겼다. 내불기 아까워서 소나 먹이는 거요. 나는 매일 이부자리 속에서 제발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늘 가시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소를 몰고 들어가 감나무 아래 묶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그동안 비워두었던 외양간 문을 열었다.
에이그, 어디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가 끓어서 쓰겄냐? 외양간으로 소를 몰아넣는 나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소를 기르게 된 지 2달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소가 풀도 잘 안 뜯고 울어대기만 했다. 그 좋아하던 수숫대도 발밑으로 깔아버렸다. 멀리 하늘을 바라보는 큰 눈이 퍽이나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이놈이 제 집이 그리워서 그러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애처롭기도 하고 섭섭해 나는 곧잘 놈의 배때기를 걷어찼다. 아버지는 속꼬리를 들어보고 내려놓고 또 들어보고 하더니 그날 밥상머리에서 말했다. 소가 불을 낸 모양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옆마을에서 수놈을 데려왔다. 안으로 휘어진 뿔이 날카롭고 주둥이가 검은 우걱뿔이었다. 몸집도 우리 소보다 2배는 좋기 커 보였다. 첫 배요? 우걱뿔이 주인이 물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쟁이네 아버지도 나타나 걱정스럽다는 듯 혀를 찼다. 소한테 돌 짝부터 맺어주면 어쩐디야. 이 짐승이 서방 호적에 올려놓고 사는 짐승이요? 아버지는 발끈했다. 아니,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소라. 내 하는 말이지. 걱정 마라. 주인이 갈래 붙인 돈까지 토해내겠지. 그런다고 불두덩이 뻘건 걸 그냥 냅둬. 아버지는 마을 뒷산에 Y자로 줄기가 자란 소나무에 암소 머리를 집어넣고 곱비를 칭칭 감았다. 동네 소는 대부분 그곳에서 암구었기 때문에 교미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소나무를 솥백나무라고 불렀다. 우걱뿌리 주인이 수넘을 몰아오자 우리 암소는 길게 울음을 토했다. 우걱뿌리도 펄쩍 뛰더니 더 우렁찬 소리로 울었다. 놈은 이내 입에 거품을 물었다. 우걱뿌리는 무지막지하게 우리 소의 등을 타고 내리 눌렀다. 빨갛고 기다란 약물이 허공에서 덜렁거리자 소 주인이 손으로 잡아 길을 찾아주는 광경을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자꾸만 내게 물 심부름을 시켰는데 나는 한달음에 그 일을 해치웠기 때문에 우리 소가 시집가는 광경을 거의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 소도 인자 시향치를 벤 거요? 그래요. 첫 배라 내일도 한 번 더 시킬 거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을까? 그래요. 10달 뒤에다가도 쳐놓을게. 내년 달력이 있냐? 그래도 나는 신이 났다. 가만히 기색을 살피자니 아버지도 여간 즐거운 낯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제 소를 우리 집 소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생각되자 그것이 더없이 기뻤다. 아버지는 슬금슬금 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아침마다 쇠골배라고 불러 깨우지를 않나. 소를 풀도 안 좋은 방죽으로만 몰고 다닌다고 역정을 냈다.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읍내에서 복합 사료도 저날랐다. 2달 전보다 나는 맥이 많이 빠져 있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당에 큰 썰매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은 쟁기질 뒤 마른 썰의질에 쓰는 끝술쿠라는 농기구였다. 그 위에 맷돌이 올라가 있어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너도 이따가 어디 가지 말고 저기 올라타라이. 소 챙기질 연습시킬 거요.
아버지는 끝술쿠에서 썰의 발을 모두 뽑아내고 소 뒤에다가 쟁기처럼 달았다. 그로부터 한 닷새를 아버지는 온 동네 골목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소를 몰아돌았다. 물론 나도 그 흑썰매 같은 끝술쿠 위에 타야 했다. 이랴, 짜짜, 이랴, 짜짜.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끝술쿠를 무겁게 했다. 나흘째에는 동네 아이들까지 태웠다. 오쟁이가 저희 집 앞에서 뾰로통하게 서 있는 모습은 참 쌤통이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난 무렵이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소가 간 곳이 없었다.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만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 쉬는 게 예감이 심상치 않았다. 소 주인이 나타났단 말이다.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올라면 친자고지 인지사 올 건 뭘 아냐. 어머니는 뛰쳐나가려는 내 손목을 끌어잡았다. 나는 칭얼칭얼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원래 그러자고 들인 소 아니었냐. 아휴. 그래놓고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아버지는 손수 고삐를 잡고 주인과 함께 고개 넘어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눈을 썩썩 문지르고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소를 다시 찾아올란갑네. 뭔 수로 그걸 다시 데려오겠냐. 또 모르지. 그간 길러줘서 고맙다고 주인이 싸게 팔지도. 나는 그 긴 오후 한나절을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아버지를 기다렸다. 혹시 쇠골을 베어다 놓으면 그게 무슨 주술이 되어 소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나는 두망태나 꼴을 걷어다 놓았다. 점심 전에 나갔다는 아버지는 해걸음녘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 아버지는 오쟁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빈손이었다. 어떻게 됐다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이었고 오쟁이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다. 일단 주인이 데려갔소. 그래놓고 그는 아버지를 향해 덧붙였다. 나 말대로 하란 말이지. 이참에 좀 세게 나가서 섭섭지 않게 뽑아내란 말이오. 아까 순경도 안 그러던가. 그간 수고한 건 저저금 알아서들 하라고. 그거이 뭔 소리겠어. 사정이 이만저만 됐은 게 소 주인이 정상을 참작해라. 그 소리지? 거기도 그 영 불량한 사람은 아니더네. 그러지 말고 자네 여윳돈 좀 돌리세. 나가 뭔 여윳돈이 있단가. 콩이랑 보리 매상한 것 좀 있자뇨. 아이, 그거이 얼마나 된다고? 아순대로 이것저것 좀 보태면 흥정이라도 넣어볼 수 있자뇨. 에이, 흥정? 왔다매. 아까부터 자꾸 그 소린디. 누가 빚내서 시양치도 아니고 다 큰 소를 사겄다면 안 웃겠어? 다른 말 말고 좀 돌리세. 나가 내일은 직접 찾아당겨 오겠다니께. 이튿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다 말고 동구 밖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밤부터 나는 작심을 하고 있었다. 너 시방 왜 그려? 형이 몸을 들고 물었다. 나 소 찾으러 갈 거요. 뭐? 아버지 따라 소 찾으러 간단께. 니까 이거에 가서 뭘 어쩌겠다고. 소 돌라주라고 할 거요. 그래도 안 되면 외양간에 둔나 불지.
싹수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얼른 가야. 형이 몸을 돌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소 찾으면 행님 니도 고등학교를 광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시방 학교 안 가겠다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놓고 형은 걸어갔다. 별 수 없이 내가 뒤따라올 줄 알았던 모양이다. 행님아, 나는 숙제를 안 해서 가지도 갈 수가 없다. 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만치 멀어졌다. 나는 팽나무 뒤로 물러나 아버지를 기다렸다. 머자나 장나가는 차림새로 옷을 차려입은 아버지가 마을길을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겨드랑이에 낀 노란 종이꾸러미는 돈이 틀림없었다. 내가 팽나무 뒤에서 쭈뼛쭈뼛 나오자 아버지는 기가 막힌 얼굴로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가야 할 길로 몸을 돌리고 섰다. 뒤에서는 어떤 기척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어갔다. 우리는 고갯마루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아버지, 동네가 어디래요? 왜? 말하면 네가 다 알겠냐? 문대밀이야.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이제 나는 힘이 나서 까불었다. 버스를 타긴 타야겠네. 문대미에서 버스를 내린 아버지와 나는 장터를 지나고 큰 동네를 두 군데나 물리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곳 강은 우리 마을 강보다 폭이 좁았지만 물은 더 맑았다. 그동안 아버지는 서너 번이나 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었다. 작은 마을이 나왔고 아버지는 전방에 들어 거북선 한 보루를 샀다. 주인 여자는 길로 나와 들판을 가리켰다. 들판 멀리 강둑 아래로 삼나무 뒤뜰이 어두운 민가가 보였다. 아버지는 꾸러미와 함께 담배 보루를 포개서 겨드랑이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집 곁을 지나자니 사철나무 울 너머로 타작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에 안주인이 앉아 늑콩을 털고 있었다. 텔레비전 안테나도 안 보이는 게 우리 집하고 다를 게 없이 작고 추레한 집이었다. 대문 밖 감나무 밑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니는 여기서 기둘려. 아버지는 대문도 없는 마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감나무 그늘에서 고개를 기우시 내밀고 집안을 훔쳐보았다. 행랑시에는 외양간이 딸려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 자연히 나는 집 주변을, 그러니까 들판이라든가 강둑을 살펴보았다. 강둑에 염소 몇 마리는 보였어도 소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툇마루로 안내에 앉힌 그 집 안댁이 냉수를 한 그릇 내다가 아버지에게 건넸다. 그녀는 바깥 양반이 나무를 싣고 바닷가로 갔다고 했다. 김 양식장에 발목을 한 사날 달구지로 내다주고 있는디 점심은 자세야 올 건디요. 그 소가 달구지를 다 끈다요. 아버지가 외양간을 건너다 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다. 좀 섭섭한 눈빛이었다. 글자네도 애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원 소가 떡 우리 소 같지 않게 실해졌어라. 내일 새나 일머리가 된다고 한번 인사하러 댕겨 오겠다고 하기는 허드만요.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번 더 굽실했고 아버지는 큼큼 헛기침을 했다. 내일 일머리가 된다고요. 그럼 모레서나 다시 한번 올랍니다. 아버지는 말도 못 꺼내보고 그냥 일어서는 눈치였다.
마당으로 내려서던 아버지는 잊었다는 듯 아주머니에게 담배 보루를 내밀었다. 아유, 왜려 우리가 인사를 해도 해야 하는디? 아주머니는 황송한 듯 불편한 듯 담배 보루를 받아들었다. 내가 툭 붉어져 나가 아버지 곁에 서자 안떼기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메, 아들이 와 있었는갑네. 들어오제야. 의아가 소 좀 보겠다고 학교도 안 가고 요래 삐뜩삐뜩 따라와 놓요. 오메, 그랑께 네가 갱에서 소를 건진 게 하구나? 영 실겁게 생겼네. 안떼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에이, 소한테 정 주지 말라고 그래 해댔는디도 이 작것이 그만 정을 줘갖고 밤낮 밥도 안 처먹고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말한 아버지는 정말 짠하고 속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나는 눈물이 찔찔 나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콧물까지 삼키며 서럽게 울어버렸다. 나도 모를 일이었다. 안떼기 어쩔 줄 몰라 했다. 에이, 너무 부담스럽게 뚝 못 그치냐? 아버지는 거칠한 손바닥으로 내 낯을 훔쳤다. 안떼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돌아와 내 손에 뭔가를 덥석 쥐어주었다. 1,000원짜리 한 장이었다. 이거 공책 사서 써라잉? 아따, 뭘 이런 걸 주고 그란겨. 애 버릇 나빠지게. 아버지와 나는 마을을 걸어 나왔다. 장터에서 아버지는 자장면을 사주었다. 이틀 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점심 자시고 가셨는디 금방 오겄냐? 어머니가 찐 고구마를 내놓으며 말했다. 소 꼭 사온다 했지? 그럴라고 갔다만 오쟁이 아버지가 따라 나섰은께 잘 안 되겄냐. 그 양반이 그래도 흥정 붙이는 디는 너그 아버지보다 난께. 해가 설핏 기울고 형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형과 함께 동구 밖까지 서너 차례나 들락날락했다. 하긴 버스에 못 태운 게 소를 걸게 오자면 늦을 거네. 위안이나 삼자고 나는 너댓 차례도 넘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밀어주었지만 우리는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달빛이 환할 때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살인문을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며 우선 나는 소 곱비가 들렸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달빛 아래 선 아버지는 맨손이었다. 아니다. 손에는 예의 그 종이꾸러미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는 종이꾸러미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감나무 밑으로 걸어가 통나무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얼른 종이꾸러미부터 풀어 헤쳤다. 동꾸러미를 확인해야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이꾸러미에서는 차갑고 물컹한 고깃덩어리가 나왔다. 우와매, 소를 잡아보라는갑다. 아이씨.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쳤는데 형이 대뜸 내 뒤통수를 콕 쥐어박았다. 아버지가 꺽꺽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집 구석도
한심하더란 말이지. 에? 그 소가 단 한 마리 소라. 그거 없으면 농사고 뭐고 못 먹고 산디야. 음에.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뒷날 가출한 형이 송아지 한 마리를 몰고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그 송아지를 하루 동안 대문 밖에 세워두고 들이지 않았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형은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가출을 했다. 수술비를 마련한답시고 서울로 올라간 것인데 2달 동안 가리봉동 사출 공장에서 30만 원을 모아 내려와 보니 그 여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더란다. 집에 들어오기도 면목이 없던 형은 그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온 것이다. 소가 똥값이던 시절이었다. 웬 내력 없는 손지가 하나 들어왔네. 이 내력 없는 소손지가. 아버지는 며칠간 외양간 앞에서 그렇게 한탄했다. 아무튼 그 송아지가 자라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가 또 송아지를 낳아 지금은 얼추 4대때나 배가 갈린 암소가 외양간을 지키고 있으며 아버지는 그놈 기르는 재미로 사신다. 요놈의 짐승이 정을 안 줄라도 정이 안 들 수가 없는 짐승이여. 하긴 우리 자석놈들은 요놈이 다 가르쳤으니까 난 심 하나도 안 썼구만. 소를 줍다. 전성태. 오디오북 꿀비 소리책방.